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 352쪽입니다. 조선 후기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잠깐 좀 봅시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죠. 그래서 조선이 191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1910년.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90, 대체로 2년에서 98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죠. 여기가 근세입니다. 근세. 조선 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근대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 시간에 조선 후기 근대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근대는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876년 개항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근대의 태동기. 꿈틀꿈틀한 시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항 이후가 근대의 뭐다? 발전기에 해당됩니다. 발전기. 개항 이후에 서구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그 시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근세 사회의 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세 사회 모순이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림이 집권하자마자부터 나옵니다. 시기는 16세기 말부터 모순이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모순이 여러분 교재 352쪽에 보시면은 밑에 있죠.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죠? 그 모순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정치 면에서의 모순은 뭐냐? 그러면 정치 면에서는 붕당 정치의 격화입니다. 붕당 정치가 안 좋은 쪽으로 서서히 스물스물 건너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제적인 모순은 뭐냐? 경제적인 모순은 조선왕조의 경제 구조의 기본 틀, 과점법이 무너집니다. 과점법이 붕괴가 되면서 농장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고요. 농촌 농민 경제도 피폐해지는 모순이에요. 자, 사회적인 모순은 군역제도에서 중종대 군족수포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군족수포제가 실시가 되면서 양반과 상민 간에 반상 간의 신분이 고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딱딱 흑백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제도의 모순의 마지막 사상적인 모순이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당시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예요. 이걸 우리는 전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사회, 사상면에서 근세 사회보다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러한 근세 사회 모순에 대해서 당시 지식인들은 전부 이 모순에 빠져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16세기 말에 북인의 정인홍이 나오죠. 북인입니다. 붕당에서는 정인홍 등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런 개혁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부국강병, 민생안정의 이런 주장은 먼 훗날 18세기 때 실학 있죠. 실학에 뭐가 됐다? 실학 태동의 싹이 됐었습니다. 실학 태동의 맹아, 즉 싹이 됐다. 그러니까 중농실학자건 중상실학자건 간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지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일단은 근세사회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모순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바로 외란이 끝나고 또 호란이 끝나고 이후까지 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외호란 이후에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배층의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그 지배층의 대책이 몇 가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정치 면에서는 뭐가 나오죠? 비변사. 비변사를 설치해서 강화하는 겁니다. 또 붕당 정치를 전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 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중앙군, 5위가 5군으로 개편되고요. 지방군, 영진군 체제 이후에 소고군 체제로 개편이 되는 거. 군사 면에서. 경제 면에서는 수치 체제 개편입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면에서 이러한 지배층의 대책과 마지막 문화 면에서는 사상적인 면제 있죠.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러한 지배층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그럼 어떤 대책이냐 이거는 전부 다 외호란 이후에 흐트러진 지배층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는 사회 모순이 계속 누적이 돼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배층의 대책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여기에 대한 반발이죠. 민중들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하자. 도저히 얘네를 못 믿겠다. 그래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중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신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민중의식 신장의 가장 큰 요인은 조선후기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중의식 신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어디로 간다? 근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간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 주체는 국가다, 민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민중의식의 신장 요인은 뭐냐?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봐봐요. 352쪽에 맨 밑에 민중의식 신장의 요인들이 있죠. 양반 지배층의 미온적인 대책, 이 대책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 파트에서 정리할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다 보니까 근세사의 모순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근세사의 모순의 심화,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거기에 따른 피치층이 직접 여기에 손을 댄 거죠. 우리가 직접 하자. 쟤네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봐봐요. 넷째 줄. 민중의식의 신장 요인입니다. 지금 이거죠. 민중의 신장 요인입니다. 용농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잉여물이 축적이 되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또 지방의 장시도 확대가 됩니다. 조선위 때는 지방에 약 1000여 개의 장시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죠. 근세 경제 때.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 비판의식도 신장이 돼요. 또 조선후기 때는 한글 소설이라든가 서당의 확대 등도 이러한 민중의식 신장에 영향을 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중의식 신장의 결과가 결국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 근대사회로 넘어올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얘기하느냐? 정치 면에서는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정치.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의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서서히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요. 평등사회로 넘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문화면에서는 합리주의가 추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근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근대 사회로 넘어와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다 나온 건 아니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치 면에서 민주 정치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갔냐 그러면은 바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어요? 격화가 되면서 이거에 치료약이었던 탕평책이 나왔지만 잘 안 돼서
결론은 19세기 뭘로 간 거죠? 세도 정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세도 정치가 민주정치냐? 그건 아니죠. 민주정치를 세도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대사회로의 이행의 과정을 보면요. 경제사회 문화면에서는 어느 정도 근대사회의 싹은 텄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변화와 개혁에 둔감하고 싶은 분야, 어떤 분야다? 정치 분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근대사회로 이행은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서양의 근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사에 있어서의 근대는 제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됐어요. 서양 중세, 교황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 교황 중심의 사회 쐐기를 박은 절대 군주가 등장합니다. 절대 왕정 시대죠. 이때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이런 시절이에요. 근데 십자군 운동 이후에 교황권이 확 꺾입니다. 상대적으로 황제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왕정, 즉 황제권이 강화한 체제예요. 근데 이 절대 왕정 강화에 재정적 기반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민들이거든요. 시민계급이요. 돈 많이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강력한 군주권을 꾸려 나갔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얘네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 의식이 신장이 됩니다. 민중의식 신장이 되듯이. 그래서 민중의식 신장에 대해서 절대 왕정은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자꾸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반기를 든 거죠. 이게 뭐예요?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혁명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민혁명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근대 사회로 넘어갔는데 그냥 서양은 근대라고 하진 않아요. 근대 시민국가 또 근대 시민사회라고 그래요. 시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되진 않았다. 절름발이식의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제대로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352쪽에서 354쪽의 내용까지는 이러의 과정입니다.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내용이에요. 결론만 좀 볼까요? 354쪽에 맨 위에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의 있죠? 그 결론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이렇듯 조선 후기 사회 변화는 자율적, 주체적으로 이룩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율적, 주체적 할 때 그 주체는 누구예요? 민중입니다. 민중. 즉 스스로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서 이 스스로의 내재적인 역량은 누구의 주체가? 민중이란 말이에요. 의해서 근대 사회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는 북학론자들이 중상신학자들입니다. 북학론자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하여 개항과 개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또는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업자본이 개항 이후에 민족자본의 토대를 이룬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틀거림이 여기서 단절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개항 이후에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스스로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재적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흐름은 이렇죠. 그럼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근세사의 모순 아닙니까? 이 근세사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배층의 대책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정치, 군사, 경제, 사상 이런 면에서 변화 내용들을 지배층의 대책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중에 정치 구조, 정치 면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변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비변사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 3사의 기능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기능이 이 기구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정치면에서 비변사 3사의 기능, 2조 전랑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진짜 외혼한 이후에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였다?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었지 진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비변사의 설치부터 비변사 폐지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비변사는 중종 때 우리가 조선의 근세 정치에서요. 대외 관계 때 말씀을 드렸죠.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처음 임시 군무협의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임시기구죠. 이것이 이제 언제 때 상설기구가 됩니까? 하면 밑에 명종대 을묘해변이요. 그러면 그 기능이 아주 비대화된 것은 선조 때 외란을 계기로입니다. 그러니 세도 정치 때 가면은 세도 가문의 권력기구로서 기능이 더 변질돼요. 강화가 되면서.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왕권 강화 측의 일환으로서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 과정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비변사는 선조 때 외란 이후에 그 기능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의 강화의 결과를 좀 봐봐요. 디귿 좀 보겠습니다. 기능이 강화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해서 국가의 최고 정무기구로 기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비변사에서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 결과 왕권, 의정부, 육조 기능은 약화가 되고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이 되는 거죠. 약화가 되고 그리고 뭐였다? 바로 이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완전히 정치경이 문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 때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의 권력 유지 기구가 됐다가 흥선대원군 때, 고종대 때죠.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왕권 강화 측의 일환으로서 혁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선조 때 외란 위에 그 기능이 강화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강화를 시켜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해를 최대 강화이지 외란 이후에 호란 이후에 전후 복구 이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3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3사는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얘기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강화돼요? 그렇지 않죠. 안 좋은 쪽으로. 보겠습니다. 3사의 언론 기능은 공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의 견제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유지에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2조 전랑직이 있죠. 2조 병조 전랑직이 있습니다. 정오품의 정랑과 정육품의 좌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진행될 때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통천권과 낭천권과 천대권의 권을 행사하면서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죠. 이 2조 전랑직의 편집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변사, 3사, 전랑직의 기능을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가 붕당정치 전개 과정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화됐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취지는 취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두 번째 군사면에서의 지배층의 대칭입니다. 중앙군의 오군용과 지방군의 뭐라고 했죠? 서고군의 편성입니다. 이 역시도 국방력 강화라기보다는 진해를 체제 유지해요. 붕당정치에 나가는데 정적들, 반대 세력들 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앙군 5위가 뭘로 바뀌었어요? 5군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5군용은 뒷장에 성격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5군용의 성격 보실래요?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기반이라든가 군사 기반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부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습니다. 3군영을 얘기합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조 때 서인은 그네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3군영을 설치했었죠. 뭐예요?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군영이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유지가 됐고 이걸 토대해서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조선 후기의 5군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순서대로 한번 재정 기반과 또 인적 기반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앞장으로 넘어오실래요? 훈련 도감부터 한번 봅시다. 선조 때 외란 도중이죠. 휴전 기간 동안에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되죠. 포수, 사수, 살수입니다. 그리고 이 삼수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이 하나 만들어져요. 토지 1결당 2.2두씩 거둬립니다. 이걸 삼수미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수병, 즉 5군형의 설치는 체크 좀 하겠습니다. 5군형의 마지막입니다. 조선의 군역제도가 농병일치체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상비군제로. 그리고 의무병제가 뭘로 바뀌었다? 용병제, 이른바 모병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이 있습니다. 어영청부터 한번 볼까요? 인조 반정 이후, 인조 때 이괄의 날을 진압한 이후에 개성에서 설치를 합니다. 어영청이다 해서 설치가 됐죠. 이게 이제 궁궐 수비 부대로 나오고요. 특히 인조 다음의 왕이 누구예요? 효종이죠. 효종대 때의 북벌, 청정벌이 있습니다. 북벌기구의 중심 군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괄이 난 진압한 직후에 총용청이 설치가 됩니다. 경기도 수비 담당 부대입니다. 운영은 경기 소고군이죠. 위에 어영청은 농민 번상병으로 운영이 돼요. 수호청은 남한산성 수비부대입니다. 군조는 경기 소고군, 경기도 지방군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종대 때에 금영이 설치가 되죠. 금영은 왕궁수비부대예요. 이거는 병력은요, 앞에 어영청과 함께 농민번상병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치 시기가 달랐죠.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기반과 군종 기반이 다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지방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군은 우리가 조선 전기 때 소고군 체제까지 간략히 봤습니다. 앞에 보는 제일 먼저 영진군 체제에서 세조 때 진관 체제로 바뀌었죠. 세조 때 진관 체제는 다시 중종대 때에 명종대 때에 뭘 바뀌었어요? 바로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재승 방략 체제는 다시 외란 이후에 진관 체제를 복구해서 뭘로 바뀌었다? 양천 혼성군 체제였던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고군 양천 혼성군이고요.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지역 방어에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양반들이 일반 노비들하고 소고군에 편성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 빠져버려요. 실질적으로 소고군은 상민과 천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민, 천민은 소고군에 편성이 돼서 군공을 통해 가지고 신분 상승도 하게 돼요. 그래서 소고군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고군이 그대로 조선 후기 내내 진행이 돼 나갑니다. 개항 이후까지 진행이 돼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조선 후기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배층의 군사면에서의 대책입니다. 근데 경제면에서는 뭐요? 수치 제도의 개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경제편에서 뒤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제도에서 영정법, 공납제도의 대동법, 군역제도에서 균역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 때 수치체제 개편의 특징은 뭐냐? 뒷장에 6째 줄 한번 봐봐요. 전세화의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전세화다라고 하면은 한자로 읽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1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총 내는 세금은 얼마냐 하면은 20.2두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20.2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20.2두는 자, 영정법에서 4두가 나옵니다. 대동법에서 12두가 나옵니다. 균역법에서 결작이라 해서 2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삼수미세 해가지고 토지 1결당 2.2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4, 12, 2, 2.2두에서 총 토지 1결을 소유했을 때 세금이에요. 20.2두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수치체제 개편의 방향은 토지에 대한 방향에서 개편됐다. 전세화됐다. 그럼 누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어요?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실제로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또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전부 소장농에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 내용의 다음 장에서 경제 파트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냐 사상적인 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조선 초기 때처럼 그러니까 양반, 상민, 지주, 전호, 주인과 종, 조나 양의 사상에서 화가 아니면 이 이런 식으로 딱 그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흑백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조선 후기 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 때는 어울린다고 쳐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잘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절한 대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반발이 성리학 비판론도 나오고 대놓고 비판합니다. 윤유, 박세당 이런 사람 대놓고 비판하고 있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학도 나옵니다. 실학은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해서 실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양명학도 수용이 되잖아요. 양명학. 그치? 일련의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지배층의 미온적인 대책에 따른 반발이었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사. 일단 여기서는 정치 파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숙종대 때의 한국 정치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 했을 때, 자, 선조, 광해군,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 그 다음에 복림대군, 효종, 어영청을 중심으로 했던 북벌정책, 그 다음에 현종 있죠, 현종. 우리가 붕당 정치 기, 그러면 여기라고 그랬죠.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집권 여당은 서인입니다. 남이 동참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선조 때 동인 서인 나눠지고 광해군대 때 북인이 집권했고, 그죠? 그런데 현종 이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숙종이 나오죠.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경종이 나오나요? 다음에 누구죠? 영조가 나오죠. 경종과 영조는 이복 형제예요. 배다는 형제고요. 아버지는 숙종입니다. 영조 다음에 손자가 나오죠. 정조가 나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고 제거되고 손자가 영조의 손자가 정조로 등장합니다. 그 정조가 이제 독살이 되고요. 순조, 안동김씨, 헌종, 풍양조씨, 그 다음에 철종, 다시 안동김씨에서 여기는 뭘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도 정치죠. 3대 63년간에 걸친 특정 붕당이 아니라 특정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붕당 정치가 인조, 효종, 현종 때 잘 진행이 되다가 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돼야만 했었는가? 붕당 정치의 변질 요인부터 여기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숙종대 어떻게 변질이 돼 나갔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자는 겁니다. 자, 교재 351쪽에 중간에 자료 박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요인에서 한 4-5개 정도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조선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이 붕당 정치 변질의 요인입니다. 읽어봐야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정치 집단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제밥에 관심을 가져야만 했었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봐봐요. 조선 후기에는 예론 예학입니다. 예학 부학할 때 상장제례 관련된 거죠. 자, 예론과 같은 사상적이고 추상적인 이기론에서 사회관계와 규범에 관한 예론을 지나 조선입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관심이 확산되어 가면서 경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균형을 장악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뭐가요? 바로 조선 후기 때 사상계 동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A라고 하는 붕당이 있습니다. 이 붕당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것이 힘이 뭐냐면 군사력이거든요. 유지 기반 아닙니까?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죠?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침 조선 후기 때 이 A라는 붕당이 뚫레뚫레 돈을 찾아가면서 뚫레뚫레하고 있었더니 조선 후기 때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뭐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이건 곧 뭐예요? 이꼴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붕당은 지네를 이걸 유지하는 데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주위에서 이제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오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이란 정치 입단 사회에서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봐봐요. 조선 후기 때는 서원과 사후가 남서입니다. 서원은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후는 특정 개인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조선시 때 양반은 붕당정치의 전개한 과정에서요, 사후를 세워놓고 서원이다라고 사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 면역의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성리학적 붕당정치의 기반이 붕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서원과 사후의 기능이 변질되면서 사회 분위기는 명분보다는 실리 위주로 바뀌어가게 되고 종래,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향촌에서 사립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그 지위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중앙에서 A당하고요, B당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A가 승리를 했어. 그 B는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면은 얘네들의 세력 기반이 있죠. 서원, 향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충전해서 올라가서 A를 치고 B가 권력을 잡았어. 그럼 A는 또 지네를 고향으로 내려와. 내려오면 서원 향약이 있죠. 여기서 재충전해서 다시 또 올라가서 B를 치고 권력을 또 잡아. 그럼 B는 또 일로 내려와. 또 힘을 길러서 또 올라가. 계속 뒤죽박죽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중에 이 A라는 녀석이 야, B를 여기서 중앙에서만 내칠 게 아니라 아예 얘네를 죽여버리자. 아예 짓밟아버리자. 그럼 짓밟아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유지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야, 돈 어디 없냐? 그래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조선시대 때 마침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거기 경우에는 뭐죠? 두 번째, 정치적 쟁점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철학적이고 이익이론인지 주리론이 주기론이 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건너뛰어서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쟁점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체로 현존까지는 붕당 정치가 긍정적인 면에서 진행했는데 선종 말 숙종 초창기에 붕당 정치가 지금 그러한 요인에서 어떻게 했다? 변질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붕당 정치 폐단을 시정하자라는 탕평책 나왔지만 실패. 영조 완론 탕평, 종조의 줄론 탕평이 나왔지만 다 실패.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는 뭘 초래했다? 19세기 세도 정치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란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숙종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는 숙종대 때에 뭘 보냐면은 환국 정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이 갑자기 급격히 뒤죽박죽 됐다는 겁니다. 막 요즘 일한다면 여당에서 어느 아침에 야당으로, 야당에서 다시 여당이 되고, 여당이 또 야당이 되고,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숙종대 때 세 번에 걸친 한국이 있죠. 경신한국, 기사한국, 그다음에 뭐죠? 갑술한국이 있습니다. 경신한국은 1680년 경신년에, 기사한국은 1689년에 기사년에, 갑술한국은 1694년 갑술년에 일어났습니다. 경신한국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냐면은 남인에서 누구로? 서인으로 바뀝니다. 서인이 권리 잡습니다. 숙종 초기에는 남인이 집권 여당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현종대 때 두 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있었죠. 예송 논쟁에서 1차 기예송 때는 누가 승리를 했어요?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2차 갑인예송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남인이 2차 예송 논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대로 숙종대 때의 집권 여당은 남인이었는데 남인이 물러가고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경신한국의 원인. 뭐라고 하냐면 유학 사건 때문에 그래요. 유학은 기름 천막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타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 기름 천막이라냐면은 그냥 천에다가 천막을 쳐놓으면은 비가 오나 그러면은 물이 새버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 기름을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비가 오면 어때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코팅이죠, 코팅. 기름을 바르는 건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유학은 군수물자고요. 왕만 쓰게 하는 겁니다. 왕만. 근데 밑에 자료에 유학 남용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남인입니다. 남인의 영수였던 우두머리였던 누구죠? 허적이 할아버지 허잠의 시호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숙종대 때에 영의정 허적이 그의 할아버지요. 허잠의 시호를 받는 날이에요. 남인이지 남인 허적입니다. 청남하는 것은 현종대 때 예송 논쟁 이후에 2차 갑인예송 이후에 청남과 탁남으로 나누어졌죠. 서인 처벌 문제를 놓고 청남 강경파, 탁남 온건파. 그래서 그 중에 탁남파가 우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청남 탁남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허적이 영의정인데 할아버지 그 시호를 받는 날 갑자기 비가 와버려요. 잔치날 아닙니까? 그래서 허적이 이제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 영의정이니까 그래서 숙종에 제가 없이 결제 없이 군용 천막, 왕이 쓰는 천막입니다. 유학을 갖다가 자기 위에 쳐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영의정의 집안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시호를 받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숙종이 야 유학을 갖다가 얘 집에 허적이 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유학은 어디가 있어요? 얘가 이미 꺼내다가 자기 위에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이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얘가 너무 월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밑에서 둘째 줄 봐봐요. 맨 뒤에 박스 안에 이 허적의 방잠에 노한 숙종은 패초로. 패초는 일종의 아명의사가 증표를 갖고 가지고 이건 아명의사 출두하여 할 때 그런 왕의 증표예요. 비상 어떤 군권입니다. 패초로 군권의 책임자를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긴 사건. 이게 뭐예요? 경신한국이야. 경신한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과 뭘로? 소론으로 또 분열됐어요. 노론은 치자, 소론은 고만하자. 그래서 노론의 송시열, 소론의 윤측입니다. 사제가입니다. 송시열과 윤측으로 나눠졌습니다. 노론과 소론 나왔다. 노는 늙을 노자고요. 소는 젊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신한국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한국이 있죠. 자, 밑에 기사한국은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8쪽 맨 위에 기사한국을 봐봐요. 숙종이 남인계 장희빈 소생인 윤은 누구냐면은 숙종의 원 부인이 누구냐면은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민씨예요. 여흥민씨거든요. 저 뒤에 고종의 명성왕후 나오죠. 그것도 여흥민씨예요. 같은 가게예요. 근데 숙종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요. 인현왕후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남인 계열의 누구죠? 장희빈하고 사이에서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 아들이 윤입니다. 이 윤인데요. 얘가 나중에 누구냐면은 경종이에요. 경종. 그래서 당시 배우였던 남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남인, 장희빈, 숙종이 같이 주축이 돼가지고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 나왔던 이 윤 있죠. 서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윤을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누가? 남인이. 그러면 이 서자의 세자 책봉에 누가 반발합니까?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서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왕후가 젊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반발했다. 세자 쪽이 반발했다 해서 남인과 장희빈과 숙종이 결탁해서 서인을 친 겁니다. 그래서 기사한국은 서인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다시 남인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권력이 뒤죽박죽인 거죠. 이게 기사한국이에요. 자, 바로 밑에 1694년에 갑수단국이 있죠. 갑수단국. 이거는 이 인현왕후가 이제 장희빈이 얘가 세자 책봉이 됐잖아요. 기사한국 이후에 그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몰아내고요. 쫓아내고 얘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습니다. 폐비가 된 민비를 다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서인에 의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폐비가 된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면 누가 또 피해를 보겠어요? 장희빈. 자기 내놔야죠. 남인도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장희빈과 남인이 폐비 민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폐비가 돼서 장희빈은 또 사약을 먹고 죽죠. 남인도 축출됩니다. 그리고 폐비가 했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94년에 갑수단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다시 누구로 바뀌어요?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갑수단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갑수단국이 이거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서인과 이를 저지하려는 남인과의 대립에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한 사건으로 서인 중에서도 특히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갑수단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존의 이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고급에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죠. 3점으로 분배가 돼가지고 출제가 됐었어요. 간간히 출제가 됐거든요. 사건의 전개 과정을 환국 과정에서 이해를 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01년에 무고의 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폐비가 됐던 장희빈이 이거 이제 복위가 됐잖아요. 갑수단국에. 이거 이제 폐비가 됐어요. 폐비가 돼 있다가 장희빈이 다시 인현왕후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인현왕후를 죽이려고. 주술로 죽이려고. 그래서 뒤에 취선당 서쪽에 건물이죠.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왕후를 누구를? 인현왕후를 죽이려고 주술로서 매일 밤 구슬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인현왕후다 해서 바늘로 쑤셔대죠. 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뼈를 전부 또 긁어와서 인현왕후가 잠자고 있는 침전 밑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 건물 밑에다가 땅을 파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현왕후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병을 앓아서 죽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인현왕후가 죽은 다음에 장희빈이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주술로서 인현왕후를 제거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무고의 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고의 옥을 계기로 해서 장희빈이 쳐나가죠. 제거됩니다. 이게 1701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716년에 병신년이에요. 병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병신처분은 자 둘째 두 줄만 읽어봅시다. 윤성거의 도움을 받아 유괴가 집필한 가래원류. 볼까요? 윤선거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유괴가 쓴 가래원류가 있었습니다. 윤선거, 유괴, 또 뭐 노론의 송설이 있죠. 같은 레벨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윤선거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들이 윤증이에요. 윤증. 이 윤증은 또 누구냐 아까 소론의 그 윤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래원류라는 책이 윤선거의 도움을 받아서 유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원류를 제자인 윤증에게 유괴의 제자입니다. 윤성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스승 제자죠. 유괴가 윤증한테 이 가래원류죠. 자, 가래원류를 제자인 윤증의 간행을 부탁하고 죽었어요. 스승 유괴는 윤증한테 야, 이 책을 네가 써라, 완성해라. 다 자료 모아놨으니까 또 죽었단 말이에요. 윤증이 그 책을 본 거야. 봤는데 이 가래원류의 책이 둘째 줄 봐봐요. 가래집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래집납이라는 책하고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안 썼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승이 제자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럼 해야 되는데 윤정이 스승의 그 유언을 쉽게 하면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수근수근 하겠죠. 문제가 좀 터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터지냐면은 바로 둘째 줄 맨 뒤에 봐요. 이 문제로 1716년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정사에서 발생한 회니 시비에 대해서 숙종이 노론을 지지하고 소론을 배척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야, 유계가 윤중한테 책 편찬해라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윤중이 안 썼어.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어도 누가? 송시열이 야, 너 스승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송시열의 집이 충청도 회덕이에요, 회덕. 윤중의 집이 논산이면 논산. 충청남 논산이죠. 논산의 옛 지명은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나중에 송시열의 제자와 윤중의 제자끼리 책 내용이 다르니까, 같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윤중의 제자들은. 근데 송시열의 제자들은 어때요? 아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부탁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면 그걸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죽고 윤중이 죽고 나서 이 제자, 송시열의 제자와 윤중의 제자들끼리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회덕의 회자와 논산,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의 이자를 따서 회니 뭐라고 그래요? 시비라고 그래요. 회니 시비. 옳고 그름을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회니 시비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예요, 지금.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회니 시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터졌어. 그러니 회니 시비에 나중에 숙종이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숙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승이 하라고 했으면은 네가 따라야 되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제자니까.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유계, 노론입니다. 노론의 손을 들어주고 소론 윤중의 손을 꺾어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병신처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717년으로 합니다. 병신처분 다음입니다. 정유년이죠. 정유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독대는 왕과 신하가 독대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독대는 조선의 정치에서는 금지랍니다. 근데 숙종하고 노론, 좌의정, 이명희가 독대를 합니다. 독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왕세자의 대리청정을 여기서 독재에서 결정을 해요. 왕세자는 누구냐면 얘가 이미 세자 책봉이 됐잖아요. 그렇죠? 언제? 기사한국 이후에 세자 책봉이 됐어요. 근데 이 세자 경종인데 나중에 얘가 무자다병합니다. 자식도 없고 병치에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다병하니까 계속 한번 봅시다. 다병하니까 세자의 대리청정을 우선 맡겼다가 나중에 얘가 잘못하면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 봅시다. 다시 숙종 다음에 아직은 경종은 아니죠. 이 세자를 우선 이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겼다가 누가 노론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맡겼다가 얘의 흠집을 잡아서 무자다병하니까 흠집을 잡아서 끌어내리자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노론은 누구를? 연인군이죠. 연인군은 누구냐면 경종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연인군을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리청정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청정을 했어. 근데 의외로 이 세자가 경종이죠. 세자가 대리청정 때 정치를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종으로 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경종은 자식도 없단 말이에요. 내내 병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종의 무자다병을 계기로 해가지고 얘가 왕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아들이 아니가 형제 아닙니까? 왕세제로 얘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누구의 주장? 노론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론이 이런 주장하니까 소론이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다 해가지고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 경종대 때 뭐예요? 신축사화로 나옵니다. 신축사화란 신임사화, 신축년과 이민년의 사화에서 신축사화, 이민사화에서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1721년과 1722년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다음 장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경종대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교재 360쪽에 맨 밑에 한번 봐봐요. 경종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숙종사후 경종과 연인군의 왕위계승 분쟁 속에서
소론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며 경종이 이 시기는 소론의 일당 전제화 시기였다. 그래서 노론 주도하에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이 돼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가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종의 무자다병을 이유로 연인군의 세제 책봉과 세제 대리 청정을 주장한 노론이 소론의 입장에서는 너 왕을 갈아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충이다. 그 노론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축사화예요. 1721년. 그러면서 다음에 이민년에 이민사화가 또 터지잖아요. 그래서 노론, 귀양간, 신축사화 때 귀양간 노론의 아들들이 영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삼급수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삼급수는 바로 왼쪽에 한번 봅시다. 대급수, 소급수, 그 다음에 평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급수는 자객을 통해서 직접 죽인다는 겁니다. 왕을. 이거 안 되면 소급수, 독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은 세 번째, 평지수라고 그래서요. 숙종의 유언을 위조해서 경종을 폐출하고 연인군을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삼급수 살해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모의했다 해가지고 노론의 자식들이 신축사화 때 귀양간 노론의 자식들이 그래서 소론이 그 자식들을 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민년의 이민사화야. 그러니까 경종대 때는 신축사화와 이민사화, 신임사화를 통해서 소론의 일당 독주가 진행됩니다. 근데 경종이 무자다병하다가 결국 단명하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 왕세제가 됐던 연인군이 뭘로? 영조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 즉위 이후에 완론탕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 숙종에서 경종은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자 넘어봅시다. 교재 359페이지로 넘어와요. 숙종대 때 지금 뭐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또 뭐가 있죠? 무고역, 병신처분, 정유독대. 그래서 계속 반복된 전국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 해서 359쪽입니다. 숙종대 때의 탕평책이 제기됐다. 탕평이란 용어 좀 한번 봅시다. 박스 안에 서경 홍범조의 왕도탕탕 왕도평평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왕도탕탕 왕도평평이라는 뜻은 바로 밑에 줄. 왕은 정치의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걸 왕도탕탕 왕도평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탕차와 마지막 평차를 따서 탕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탕탕 왕도평평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실천 방안이 나와 있죠. 맨 밑에 박스에 무편 무당 무표입니다. 직역하면은 아무 쪽에도 편듦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왕도탕탕 왕도평평 또는 무편 무당 무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탕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숙종대 때의 탕평책은 바로 급격하게 붕당을 교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사정책입니다. 인사정책을 통해 가지고 탕평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론 잘 됐냐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0쪽에 맨 위에 올라가시면은 숙종의 탕평책이 있습니다. 맨 위에 한번 봅시다. 둘째 줄. 정치적 균형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탕평할 목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탕평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잘 안 됐습니다. 편당적인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1680년에는 남인을 치고 서인을, 89년에는 서인을 치고 남인을, 94년은 남인을 또 치고 서인을 한쪽에 막 실어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또 이랬다. 환구입니다. 결국 숙종대 때 제기됐던 탕평책은 이로 인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종대 때에 노론이 전국을 운영하면서 숙종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밑에 금이영 설치부터 마지막 대보단 설치해서 명나라 신종에 대한 의리를 확인하였다. 이 대보단은 민족 자주의식보다는 대의 명분이 심화가 된 그런 사례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책들 숙종대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종 다음에 등장했던 경종의 동생이에요. 연인군입니다. 물론 이복 동생입니다. 영조 때의 탕평책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그래요? 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영조, 정조 이렇게 나갑니다. 완론탕평. 그러면 정조는 뭐라고 하죠? 줄론탕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실패함으로 인해서 세도 정치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완론탕평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붕당 간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붕당을 없앨 것을 내세우면서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념이나 사상 필요 없어요. 왕의 말을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왕당파, 왕의 신하들, 온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뭐 이념적인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탕평,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탕평을 완론탕평이라 한다. 그래서 밑에 영조의 업적들이 있죠. 탕평비 건립, 탕평과 실시, 탕평체 음식에서 그다음에 사원정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성리학 이에 다른 사상도 수용하고 균역법 시행, 그다음에 도성 방위 체제를 개편하고 수성 유능을 공표하고 종모 종양법, 노비 공감법, 신문고 부활 뒤로 하겠습니다. 기록과 실시부터 해서 청계천 준설, 뭐 형벌제도 정비, 속대전 법조입니다. 이거는 정조 때 대전 통편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편찬 사업에서 뭐 동국 문헌 비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업이라고 있죠. 영조가 팔순을 맞아서 제2기간 동안의 지적을 스스로 열간 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왼쪽에 어제 문업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시하고 이 사람의 업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곧 간단하게 하면은 영조의 업적을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 잘 됐어? 안 됐어요. 그것이 마지막 사도세자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모화변, 사도세자 죽음을 얘기합니다. 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좀 나눠졌죠. 잠깐 봅시다. 노론과 지금 소론과 그 다음에 남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의 죽음에 조금 너무했다. 사도세자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파예요. 시파. 그리고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벽파가 나옵니다. 근데 시파 벽파의 주는 노론이에요. 노론. 그래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시파와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벽파가 나눠있는데 노론이 주축이 나눠있는데 여기는 소론도 들어가고요. 남인도 일부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누구였다? 노론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조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정조가 나옵니다. 정조 때는 집권 여당 누가 되겠어요? 시파와 벽파 중에서 아버지 죽음에 의해서 동정표를 보냈던 누구? 시파에다가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도 특히 누구? 남인들이 정조 때 집권 여당이 됩니다. 왜 남이냐면은 정조 즉위 초기에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가장 세력이 미약했던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남인입니다. 이 남인은 언제 때 중앙에서 완전히 손발이 잘렸냐 그러면 갑술한국 때요. 1694년입니다. 숙종대 때죠.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남인들은 1694년 이후에는 거의 중앙에서 난리가 꺾입니다. 제야로 집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가장 세력이 없는 남인들을 끌어안아가지고 그중에 시파입니다. 네 사람들을 만들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야당은 누구예요? 벽파 중에서도 누굴까요?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했었던 즉 비를 가리려고 했던 탕평체 이걸 우리는 정조의 무슨 탕평이라고 그래요? 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벽파와 시파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63쪽에 정조의 탕평책에서 줄론탕평에서 나와 있죠. 이 영조 정조의 업적은 거기에 세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영조, 정조 업적은 항상 출제가 돼요. 아셨죠? 이 영조, 정조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규장각을 육성하고 초계 문신제, 이거 뭐냐? 문제 반정, 장용용 설치, 수원의 육성이라든가 뒤에 통공정책이라든가 편찬 사업이라든가 맨 밑에 천주교 박해, 일련의 이런 사건들 정조 때 다 기억을 좀 해 두셔야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요는 이러한 숙종, 영조, 정조 때의 탕평책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도 정치에 나왔고, 세도 정치 상황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종이 등장하죠. 고종이 12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가 흥선대원군이 돼가지고 1863년에 집권해서 73년까지 섭정을 하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나고 76년에 개항이 되면서 근대에 뭘로 간다? 발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세도 정치 부분은 우리가 흥선대원군 등장 과정 때 다시 보기도 하고요. 대신 여기서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읽어보시고 흐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당시 지배층의 대책, 정치 그리고 군사 면에서의 주로 지배층의 미온적인 대책이었지만은 이거를 위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배층의 대책의 경제 또는 사회 문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선 후기 근대 발전사, 근대의 태동계 정치사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